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배상훈입니다. 2020년 11월 10일인데 앞에 하나 녹화를 하고 40분이 넘어서 오늘 두 번째네요. 여기 애매한 때가 있습니다. 하루에 이제 보통 쭉 이 녹화 녹음을 할 때 50분이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사실 갑자기 제 이 카메라가 열받아서 45분쯤에 끊어져 갖고 그래서 이렇게 나눠 갖고 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도 한두 번 그랬는데 햇빛이 좀 들어오니까 조명이 좀 애매해지죠. 여러분 그 새마을금고 여러분 주변에 새마을금고 많이 보셨죠? 광고도 많이 하대. MG 새마을금고 이렇게. 사실 근데 은행도 있고 뭐 저축은행도 있고 예전에 저축은행은 신용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름이 저축은행 그리고 보통 일반 은행 그러니까 일반 은행도 메이저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뭐 이런 같이 조금 규모가 작은 은행도 있지만 크게 한 이렇게 한 있죠. 제일은행 지금 제일은행이 없나요? 이름이 바뀌었죠. 뭐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축은행도 있고 하는데 마을을 내 안쪽으로 들어가면 동네 안쪽으로 들어가면 새마을금고가 있어요. 근데 이제 새마을금고라는 게 금리도 조금 높고 또 쉽게 이제 그 가서 이거 돈도 저금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적금 들을 수 있고 이런데 문제는 새마을금고가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어 갖고 되게 어떻게 보면은 부실 아니면은 비리의 온상 이런 얘기가 예전부터 많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객 예금을 횡령을 하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거기 있는 이제 앞에 있는 텔러들이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입금시켜 준다고 하고 이제 사실 자기가 빼돌려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의 신분증을 위조해서 빼돌린 다음에 이제 그 새마을금고에는 엉뚱하게 안 넣고 실제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눈도 침침하고 그러기 때문에 노후 자금을 털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사실 뭐 통장이 있고 막 그러니까 비교적 덜하다 하더라도 이제 대출 같은 거 말하자면 이제 거기서 이제 특혜 대출 같은 거죠. 자기 아는 사람들 가족들한테 아주 싼 금리로 막 아니면 거의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부실인 기업체랑 짜고 개인형 짜고 수십억을 이제 대출 안 되면 자기랑 나눠 먹고 튀고 사실 이런 구조 자체가 제대로 감사가 안 되면 예를 들면 어떤 협회라든가 기업에서도 격리가 그냥 수십억 갖고 튀었다 이런 건 종종 들려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새마을금고 감독을 여러분 금융감독위원회 같은 데서 하는 줄 아셨죠? 아닙니다. 이건 행정안전부입니다. 희한하죠. 이게 말하자면 보통 이런 것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따로 있고 금융감독원이 따로 있으니까 거기서 할 것 같은데 이것은 일종의 지방자치에 관련된 작은 어떤 거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거기 생활금고 같은데 이 행정안전부 관련 공무원들이 이제 은퇴 후에 퇴직 그 정년 후에 거기로 가서 자리를 본다든가 아니면 무슨 새마을금고에 뭐 간부로 간다든가 사실 이런 어떤 기관들은 전직 공무원들 고위 공무원들의 이 쌈짓돈이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노후에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대출 받아서 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비리의 비리가 엄청난 거죠. 전국이 1,300개가 있다고 합니다. 지역 새마을금고. 저도 이제 뭐
이제 새마을금고에 뭐 몇천만 원 정도는 예금을 하고 있는데, 뭐 당연히 그건 이제 예금자 보호가 되는 정도 한도 내에서 하는데, 새마을금고는 사실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금고감독위원회를 만들어서 자정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국회에서도 뭔가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관련된 공무원들이라든가 어떤 기득권 놈들, 특히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이라고 하는 놈들, 걔네들은 또 거의 종신직까지 하죠. 그래서 대를 불려서 하죠.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그 직원 뽑을 때도 이제 뒷구멍으로 뽑고 뭐 별짓을 다 하는. 참 관리의 사각지대죠. 어떻게 보면 아주 큰 은행도 아니고 서민들의 금고인데, 실제로는 뭔가 서민들한테 위협이 될 수 있는, 털리면 충분히 한 새마을금고는 고객의 예적금을 빼돌려 갖고 면직 처분, 업무상 횡령, 사무소 위촉, 그리고 대출을 해주면서 근저당을 설정해주지도 않고 그냥 끝난 거죠. 대출 한도 넘겨서 87억 나눠 먹고, 쪼개기 대출부터 시작해서 낮은 금리로 아는 놈들한테 대출해주는, 이런 등등등. 그래서 근데 새마을금고 자산이 2020년 200조가 넘습니다.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근데 관리는 행정안전자치부에서 했는데, 실제로는 요번에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도 새마을금고는 제외됐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흔히 말하는 신협과, 여러분 신용협동조합도 주변에 있죠. 농협, 수협, 축협, 뭐 산림조합,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그나마 금융감독원에 매월 업무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경영공시도 하는데, 얘네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시를 안 하기 때문에 도대체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는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이제 흔히 말하는 예금자 보호 정도 안쪽으로 되는 거, 거기서 조금 넘는 정도만 하시고, 나머지는 금리가 좀 싸다 하더라도 그래도 시중은행이라든가 아니면 좀 보호가 되는 쪽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왜냐면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뭐 아주 위험하다 뭐 그렇게 볼 수는 없는데, 이 비리 부분에서 전체 새마을금고 중 80%가 대의원 간선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대의원 놈들만 이렇게 매수하면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이건 영구집권도 가능한 형태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뭐 새마을금고 이사장 놈이 직원한테 계곡 뭐 끓여오라 그래갖고 안 끓으니까 두들겨 패고 그래서 또 문제됐던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지역 유지가 이사장이 된 후 10년간 자리를 유지하고 그 지인에게 이사장 자리를 주는, 이건 뭐 흔한 일입니다. 이렇게 외부 감독을 해야 된다. 이게 서민들의 돈. 근데 문제는 이런 서민들의 돈인데 국회의원 놈들은 신경도 안 쓰는 거죠. 왜 신경 안 쓸까요? 어차피 국회의원 놈들이 지역에 있는 유지들이 새마을금고 관련돼 있으니까 거기에 족쇄를 채우는 거를, 감시해 하는 거를 자기 표가 떨어질까 봐. 결국은 이건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건데 정부도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필요한 개혁은 안 하면서 엉뚱한 개혁을 하는, 이게 사실 큰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마을금고 사실 너무 많이 예금을 넣지 마세요. 뭐 이렇게 가끔 저도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금리가 높아요. 다른 데보다 0.몇% 정도. 유혹이 있죠. 근데 아주 높거나 뭐라면 위험한 거고, 조금 높으면은. 또 새마을금고 그 연합회 홈페이지 가면은 그 금리도 비교하는데, 포트폴리오를 잘 설정하시라. 분산해서 이렇게 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워낙 사기꾼 놈들 많고 도둑놈들이 많아서. 자, 어제 제가 이동영의 정면승부 YTN 아마 월요일마다 7시부터 한 20분 정도 이동영의
뉴스 전문 승부 YTN에 나갈 것 같아요. 뭐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죠. 그냥 뭐 잠깐 하다 말 수도 있고. 근데 이동영 작가가 뭐 시청률이 좀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것저것 또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냥 뭐 출연료 준다는데 뭐 좋죠 저야. 어제 한 얘기가 이제 손정우 웰컴 투 비디오 돈 세탁 혐의 이게 이제 웃긴 겁니다. 그러니까 지애비가 손정우 송환을 막기 위해서 지애비가 이제 금융 수익 그걸 고소를 한 거죠. 손정우를. 왜? 이게 송환 막기 위해서. 근데 실제로 아버지 이름으로 범죄 수익을 이렇게 한 부분이 실제로 이것이 현실적으로 구속이 될 수 있느냐? 저는 그게 좀 퀘스천 마크를 했어요. 또 하나 판사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실제로 한 4억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성실하게 뭐 나올 때 나오고 조사받고 그랬기 때문에 구속은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판사들 생각은 일반 국민 감정하고 전혀 달라요. 도저히 우려가 없다고 본 거죠. 계속 나와서 조사를 받았으니까. 실제로 이 4억 정도에서 범죄 수익에서 실형을 받겠습니까? 심각한 문제다. 이런 위험한 성범죄자, 이게 이걸 트레이더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같은 경우 이렇게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이걸 회피하려고 하는 이런 인간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한 정의는 영원하다. 그래서 완전 쓰레기죠. 생후 6개월 된 영아가 나오는 영상물, 그런 소위 말하는 성착취물을 수천 명한테 팔아갖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쓰레기들을 제대로 처벌을 못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 사회는 다 끝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나마 이 형량도 너무 낮아, 양형도 너무 낮아. 판사들 대가리에 뭐가 들었는지 참 기가 막힐 뿐이죠. 여기 연합뉴스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2심에서 5년, 2심까지 5년, 아동 성폭력 사건 2차 피해 방지책. 이런 겁니다. 사건이 하나 있는데 태권도 사범놈이 초등학생 상대로 성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16년에 통학 차량 화장실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을 강제추행 유사성이 성적 학대를 했어요. 1심과 2심에서 징역 5년이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몇 년을 이 재판을 끌면서 이 피해 아동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이 범인놈은 애가 거짓말하고 상상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2차 가해를 계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스템에서는 이런 아동 성범죄 피해자, 성적 피해자를 보호하지도 못하고 실제로 이건 신속 재판을 통해서 집중해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해야 되는데 2심까지 5년이나 걸렸어요. 이 완전히 나라가 개판이죠. 이런 손정우 같은 놈도 처벌 못하고 또 이런 태권도 사범 놈도 처벌 못하고 이렇게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대책이랍시고 나온 것이 소위 말하는 검찰의 적극 항소, 형량 반영 정도밖에.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프로세스가 작동돼야 되는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프로세스를 작동시킬 수 있는 전문적인 사람들이 부족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아동 성범죄가 성착취 범죄가 발생했을 때 수사를 어떻게 하며 그 전문 수사 팀이 있어야죠. 수사팀 없잖아요. 대충 강력팀이 가서 그 요청 해다가 수사 엉망으로 해갖고 무죄 나오거나 아니면 2차 피해 가고 검찰에서 그나마 몇 있지만 사실 그것도 사건이 쌓여갖고 못하고 판사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거에 신경도 안 쓰고 신속 재판, 확실한 재판, 그리고 2차 피해 안 되게 증언이라든가 진술이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게끔 기준.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의 이 성범죄 피해 당한 아이의 인권도 보호 못하고 처벌도 못하는 그 가해자 처벌 못한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그걸 한다고 해도 밥 처먹고 있는 검사나 그 경찰 놈들이 가서 뒤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참 웃긴 나라죠. 이게 참 이렇게 떠들어대도 그렇게 뭐 바꿔야 된다 하더라도 꿈쩍도 안 합니다. 이런 나라에 무슨 애 낳고 키우라고 하는 게 웃긴 소리입니다. 엠번방 사건이라든가 이제 손정호 사건처럼 일종의 좀 별도의 독특한 수사기법, 소위 말 함정 수사기법이 필요한 범죄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법안도 제출되어 왔고, 왜냐하면 어떤 그런 다크웹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텔레그램 방 같은 데에 들어가려고 하면 신분증을 찍어 보내라고 합니다. 근데 신분증을 가짜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 신분을 속이고 들어가려고 하면은 뭔가 법적인 보호장치, 경찰이 수사한다고 신분증을 유지해서 그걸 찍어서 보낼 수 없죠. 그렇다고 자기 신분증을 찍을 수는 없잖아요. 자기 신분이 노출되는데. 그 주민등록번호 치면은 포탈만 쫙 해도 이 사람이 경찰인 거 뻔히 아는데. 소위 말하는 가짜, 범죄 수사용 가짜 신분을 합법적으로 만들어서 수사에 응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 법적인 보호장치, 이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위장 잠입 수사, 언더커버 수사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보호 필요한 부분들. 이게 없으면은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대신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위장 잠입 수사용으로 하는데 이게 이게 통제가 안 되면, 이런 잠입 수사 방식이 통제가 안 되면 경찰들, 수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역으로 생각하는 거죠. 성과 내려고 사실은 범죄 의도도 없는데 이런 사람들을 범위로 만들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보호장치, 제한장치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사실은 중요한 건데 그 얘기는 이제 모르니까 이런 사람들 얘기하지도 않죠. 뭐 지금 무슨 경찰학과 교수 전문가는 네가 무슨 전문가니 등신아, 그게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작동되는지도 모르는데 이게 참 답답한 겁니다. 소위 말하는 이게 이제 그러려고 하면 피해자 보호라든가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가짜 신분의 가공 인물을 만들 수 있는 권한까지도 그 법에는 적용이 돼 있어야죠. 이 뒷수갑 사용 때문에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 지난 7월에 112로 공연 음란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는데 출동한 경찰이 어떤 사람을 붙잡아서 근데 혐의를 부인했어요. 근데 갑자기 신분증을 가져가겠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땅바닥에 눕힌 다음에 뒷수갑을 채웠어요. 근데 결국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국민인권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거죠. 실제로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여기에 웨어러블 기기에 폴리스캠, 바디캠이라고 하죠. 보통 바디캠을 붙여갖고 이걸 이제 촬영을 해서 인권 침해 요소가 없게끔. 현재는 이 서울 시내 3개 경찰서에서만 시범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 보시면은 일선 경찰서에는 바디캠을 이렇게 채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 그럼 지 돈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경찰청 훈령인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을 보면은 언제 어떻게 체포할 때 사용하고 뭐 이런 게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폴리스캠 보급이 제한적이고 사용료가 명확치 않아 갖고 CCTV를 가리긴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지역경찰, 특히 또는 수사경찰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매뉴얼을 또 필요하지만 매뉴얼 만들면 뭐 하느냐. 왜냐? 실제로 그 매뉴얼이 있으면 그거 그대로 따라서 몸에 익을 정도로 실전적인 훈련을 해야 되잖아. 자, 매뉴얼 있어. 그러면 지금 급박한 현장인데 매뉴얼 이대로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매뉴얼을 만들 때는 이걸 운영하는 사람이 즉각적으로 써먹을 수 있도록 이게 가능하도록 훈련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안 돼 있으면은 이거 뭐 뭐로 소용이 없죠. 서류는 서류고 규정은 규정이고 자기는 자기니까. 저는 지역경찰의 문제라든가 이 바디캠 여러 가지 문제도 기기가 부족한 문제도 있지만은 기기를 운영하게 몸에 배도록 훈련하고 그런 전문적인 지역경찰 사실은 그게 핵심이죠. 그걸 못하니까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그럴 건가요? 지역경찰이 전문화되고 또 그 사람들을 훈련해서 실제로 어떤 지역경찰 자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렇게 말을 떠들어도 들어쳐먹지는 않는 거죠. 경찰에서는 뭐 내 얘기를 들어쳐먹을 리는 없겠지만 사실 경찰 고위 간부들이나 이런 애들은 이런 관심 없죠. 지들 승진에 관심 있지 이게 무슨 관심 있겠습니까? 근데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부분에서는 진짜 필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들인데 한국일보에서 이제 이게 기획기사 아니면 이게 연재기사 같은 거예요. 제가 몇 번 했을 겁니다. 한국일보 프로파일러의 세계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과학수사의 1000명 프로파일러의 세계 이 얘기 나오고 있는데 흔히 말하는 실제 프로파일러는 끊임없이 범죄자 심리나 행동 패턴을 분석해 범죄 이유를 찾는 나침반 연구를 합니다. 한국일보는 격주 월요일마다 범죄 지정 등의 치열한 돈의 싸움을 벌이는 프로파일러에 조명합니다. 요번에 한 게 부천 링거 살인 사건입니다. 부천 모텔 링거 살인 사건이라고 하기도 하죠. 여자친구가 이제 같이 죽자고 해놓고 자기는 안 죽고 남자친구만 죽게 만든 이런 사건이다. 여기에 이제 경기 남부청 소속 프로파일러인 가 이제 이 사건을 하면서 했던 방식을 얘기를 하는데 아니 이건 분명히 이제 사실 좀 아쉬워서 이런 걸 다뤄봅니다. 그러니까 심정은 있지만 진술뿐인 상황에서 진술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사건 자체는 이거죠. 뭐 다 아시겠지만 2018년 10월 20일 날 오후 그러니까 밤 10시 30분에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서 사망 신고가 들어왔는데 신고자는 사망자의 여자친구. 그래서 이 여자친구 박 씨는 119에 8번, 112에 1번 신고했어요. 경찰이 현장에 갔을 때는 사망한 채 누워 있었고 여자친구는 넋이나한테 앉아 있었고 그 사람의 차이는 항염증제 중독 그리고 박 씨는 간호사모 경력자였어요. 근데 이제 일단 변사 사건으로 접수한 상태인데 문제는 이제 얘가 이 범인이 119에 8번, 112에 1번 신고했다는 것이 사실은 초기의 포인트죠. 119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거기 있는 사람을 아직 숨이 붙어 있는지 모르니까 바로 싣고 가죠. 현장이 많이 훼손됐어요. 사실 이 첫 번째 부분이 그게 부분인 거고. 변사 사건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죽은 사람의 유가족은 자살할 이유가 없다. 라고 해서 결국은 이제 일종의 이 여자친구에 의한 타살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보험 관련된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다른 형태의 CCTV 증거라든가 살인, 뭐 메모 이런 것도 없었고, 이 간호조무사 박 씨의 몸엔 주사 바늘 자국도 있었죠. 자해 흔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정신과 병원에 입원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프로파일러가 1차 진술의 약점을 봤다. 실제로 이 진술 평가서는 법정에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 진술서를 봤는데 이 프로파일러가 핵심적으로 한 거는 1차 진술의 분량, 감정 표현 등등을 봤을 때 현장 상황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진술을 잘하는데, 즉 당시 12월 20일 저녁 상황을 A4 한 장 분량 빼곡히 적었어. 어떤 약물을 투여했고, 몇 초 뒤에 잠들었고, 어떻게 약물을 배합했고, 어디에 꽂았고, 꽂는 장면도 마치 세세히 묘사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는가에 대해 결심한 건 딱 한 줄이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가 저 사람이랑 동반 자살을 해. 그러면 생을 마감하니까 얼마나 뭐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겠어요. 그러면 내가 왜 죽는가, 저 사람과 같이 죽어야 될 이유라든가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과 사랑하는 마음,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쭉 써야져야 되죠. 근데 그거는 없고 한 줄밖에 없고 어떤 약물을 어떻게 배합했고 뭘 했고 이런 겁니다. 이건 사실 프로파일러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은 금방 눈치채죠. 아, 이건 이상하구나. 근데 여기서 끝나면 프로파일러 자격은 없는 거죠. 이건 일반 형사들도 다 아는 건. 생각해보면 유서라든가, 아니 유서가 아니라 이 사람의 진술서를 봤는데, 야, 이 사람이 진짜 어떻게 배합했고 뭘 했는지를 썼는데 자기가 왜 죽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은 이거는 죽겠다는 마음이 없다. 자기가 죽겠다는 마음이 없겠다라는 거로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이 사람 프로파일러 얘기가 사람이 없는 사실을 지어서 표현할 수는 없죠. 거짓말과 사실을 말한 건 다를 수밖에 없고, 또는 만약에 현장에 대한 서술은 확실한데 동반자살 경위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면 결국은 이거는 동반자살이 아니다. 이거는 사실은 프로파일러가 아니라도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좀 더 과학적인 기법으로서 SCAN이라고 해서 스캔 기법, 과학적 진술 분석 기법이라고 해서 이건 이스라엘에서 1987년도에 개발된 건데, 그 어떤 진술한 어떤 원 텍스트에 대명사 활용, 연결어구, 적절성 등 9가지 요소를 고려해 갖고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기법입니다. 물론 이것은 유무죄를 가름할 수는 없는데 대체적으로 이 스캔을 해보니까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이것이 진술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제가 이제 여기서 문제 삼으려고 하는 거는 이제 아쉬웠던 거죠. 분명히 이건 타살의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동기가 뭐냐? 동기가 뭐냐는 것을 예를 들면 프로파일러가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휴대폰 검색 기록과 참고인 진술을 봤더니 검색 기록에서 주사 쇼크, 죽음, 항염생제, 부작용 검색을 했고, 그러니까 이전에는 사실 이런 검색을 거의 안 했는데 검색을 이렇게 많이 했더라. 그리고 술집 전날인 그날 전날인 술집 검색을 했고 13만 원 오피 단속, 남친 성매매 중국 탐정 툭툭툭. 그리고 프로포폴 항염센제 수사싹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앞에서 남자친구가 성매매를 하는 의심이 돼 갖고 그 바로 검색이 약물 쇼크 뭐 이런 걸 해갖고 성매매 하는 걸 의심해서 죽였다라는 식으로 했고 생각을 했고, 검찰에서는 집착 충동적 성향을 가진 박 씨가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분의 외도를 의심해서 충동적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살인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심리평가에서도 범인의 충동적 행동과 감정 폭발이라. 그러면 이거잖아요. 이 사람이 충동적 성격과 감정 폭발 성향이 있어서 남자친구를 죽였다라는 동기가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동기를 충분합니까? 그럼 여기서 프로파일러의 역할은 뭐였죠? 스캔 분석을 해갖고 이건 자살이 아니다, 동반자살이 아니다 정도?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했죠, 쉽게. 그 프로파일러의 역할이 여기서 끝나면은 사실은 이거는 프로파일러가 사실 의미가 없죠. 왜냐면 검색 기록 같은 경우는 프로파일러 아니라도 디지털 포렌식이 해낸 애들이 금방 찾아내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심리검사는 담당 정신보건 임상심리사가 했어요. 프로파일러 역할은 뭐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지금 경기남부청의 이 여자 프로파일러는 프로파일러 역할에 대해서 헷갈리는 거예요. 상당히 미흡하죠. 왜냐하면 실제로 현장에서 이 사람이 진술한 범행 상황과 그 범행 상황에 나타나는 감정의 거리, 행위의 거리, 행위를 통한 감정의 거리 등등이 실제로 동반 자살을 하는 사람의 진술이라든가 행동의 거리와 얼마나 유사한가. 그러니까 범행 현장에서의 것도 포함이 돼야 되죠. 단지 진술만 분석하려고 했으면 그건 매우 제한적인 프로파일러 역할에 만족하는 거고, 또 하나는 실제로 이 사람을 면담을 했어야죠. 면담을 해서 이 사람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자기가 죽인 아니면 같이 동반을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의 과의 관계성을 따져봐야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필요한 프로파일링은 부분적으로밖에 안 하고 이게 프로파일링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 기사를 읽는 독자들은 진술 분석을 하는 거구나 라고만 생각하겠죠. 실제 프로파일러가 이 사건에서 해야 되는 것이 뭔지에 대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죠. 실제로 프로파일러는 진술 분석도 하고 현장 분석도 하고 면담도 해야 되는데, 진술 분석을 했는데 현장 분석은 어떤 때문에 못했고 아니면 미흡했지만 이러이러했다. 그리고 면담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지만 이렇게 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계속 아쉬운 게 그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파일링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경험치상으로 지금의 우리나라의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건 자기 경험치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이렇게 하지만, 그러면 사람들한테 오해가 생길 수 있다. 프로파일러가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 생각이 많이 들어갔고 참 아쉬웠습니다. 이 기사를. 이전에 한국일보의 다른 사건에서도 그게 무슨 프로파일링이야. 그건 형사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뭐가 전체의 표준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 계속 아쉬운 게 아쉽네요. 제가 편파TV에서 프로파일링 방법론을 강의하는 것도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의정부에서, 이게 좀 독특하네요. 의정부에서 이제 친구가 이렇게 동거하는 사람인데, 동거남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체포됐는데, 죽은 사람이 머리에 피를 흘렸는데 얼굴에 비닐봉지가 씌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둔기로 때렸다는 거야? 아니면은 다른 흉기 얘기가 안 나오니까 그냥 이 둔기로 정신을 잃게 만들고 비닐봉지 씌워서 질식사 시켰다는 거야. 이 사건을 한번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본인은 그런 거죠. 같이 다른 사람 1명, 3명이서 같이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죽었다.
다른 일부 시인, 다 아는 시인 아니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조금 다른 사건 얘기되면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개를 했는데 여러분한테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